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매장이 있죠. 바로 커피 전문점. 정말 눈에 많이 띕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이미 1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카페, 커피숍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코너 이름이 라떼 경제사인데 제대로 커피 이야기네요. 우리나라의 카페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카페가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매장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1920년대에는 이게 사실 카페보다는 다점이라고 많이 불렸고요. 다점? 네네. 그래서 끽다점이라는 말로 처음 들여왔는데 네. 나중에 이제 다점만 남은 거죠. 일본어 음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는 1896년에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 앞에 지었던 정동 구락부이고요. 네. 이제 1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설립한 카페는 1927년 봄에 세워진 카카듀라는 이름을 지닌 종로구 카페인데요. 이름 예쁘네요. 네. 카카듀. 지금 느끼기에도 이름이 꽤 이국적이고 약간 트렌디하죠. 1927년. 네네. 이제 근처에 또 멕시코 다방이 1929년에 설립이 되고 멕시코 다방. 소공동의 낭낭파라라는 카페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카페 다방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1927년 당시에 충무로에서 영업하던 카페 업자가 한 53명 정도 됐다라는 기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1896년 정동 구락부, 27년에 그러니까 1927년에 카카듀, 낭낭파라. 이름들이 뭔가 좀 낭만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때 최초의 카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궁금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카카듀 같은 경우에 1927년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인 이경손 씨가 설립을 했고요. 네. 이제 어원에 대해서 당시 언론이 설립자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사람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서 모였던 비밀 아지트 술집 카카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제 근대 서양에서는 카페가 사실 좀 정치적인 모임 장소였고요. 결국 음료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곳인데 본질적으로는 그 수다의 내용이 좀 시대에 따라 수렴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카카듀에서도 이제 당시 조선인 엘리트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열었고요. 영감을 받은 많은 예술가가 카페 경영을 겸업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당시에는 물론 이제 체제 저항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는 카페와 다방이 좀 구분이 됐었는데요. 네. 다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임 공간을 지칭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카페는 조금 더 이제 커피와 음식에 좀 초점을 맞춘 대중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모임 공간에 초점을 뒀느냐, 먹을 거에 초점을 뒀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나뉘는 거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 모임 공간에 엘리트들,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었고, 근데 그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 네네.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이상도 다방을 열었었다고요. 네. 그래서 시인인 이상이 이제 애인이었던 금홍과 함께 운영했던 제비다방이 아직까지도 유명한데요. 제비다방. 네, 건축가이기도 했잖아요. 이 이상이. 그래서 제비다방을 직접 설계를 했는데 도로하고 접한 면을 투명 유리로 해놓고 내부의 모든 벽면을 좀 흰색으로 칠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개방감을 주는 흔한 카페 디자인인데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던 게 지금 이제 다방 하면은 떠올리는 그 약간 어둡고 약간 이제 조금 아늑함을 조금 더 중시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렇게 이상이 건축했던 대로 하면 정말 좀 파격적이었죠. 소설가 김유정, 화가 구보능 이런 사람들이 이곳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 시절의 통유리의 흰색 벽면. 앞서 나갔습니다. 역시 소설가 이상은. 근데 가게마다 인기 메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초창기 카페, 다점, 다방 이런 데서는 어떤 음료가 잘 팔렸을까요? 사실 선택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예. 당시 우리나라에 수입되던 커피 원두는 대개 브라질산이었어요. 이제 커피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정부 수입 수출 정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제 브라질하고 관계가 좀 밀접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브라질 커피 농장에 일하러 많이 갔을 정도이고요. 돈 벌러 네네. 브라질로 많이 갔었다. 어쨌든 브라질 원두는 좀 산미가 적은 편이어서 네. 이 원두에 어울리는 음식들 달콤한 케이크류라든지 아니면 빵 같은 것들이 이때에도 인기리에 좀 팔렸다고 합니다. 이때 카페는 술을 파는 음식점으로 좀 분류가 됐기 때문에 토스트나 스파게티 같은 것들도 팔았는데요. 1970년대 80년대로 들어가면 카페가 또 경양식과 한 분류로 묶입니다. 다방이랑 구분이 돼서요. 그래서 요즘도 옛날식 카페에 가면은 커피를 좀 기대하고 갔다가 메뉴판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음식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역사입니다. 또 다방으로 가보자면 다방에서는 쌍화차라든지 꿀차, 오렌지 주스 같은 음료들을 팔았고요. 이제 적당한 단백질 공급원이 좀 부족하던 시절에 아침으로 그냥 이제 먹으려고 쌍화차에 노른자를 띄어서 좀 든든하게 주기도 하고 달걀 반숙 같은 게 좀 있기도 하고요. 벌써 100년 전 모습이네요. 100년 전 네. 모습. 1920년대 혹은 30년대 초반. 오랜만에 쌍화차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커피 한 잔에 보통 이제 카페 가면 막 4,000원 안팎. 물론 이제 중저가 커피도 뭐 1,000원대, 2,000원대도 있긴 합니다만 네. 한 100년 전 커피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이제 사실 이제 커피 가격이 그때 저렴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 뭐 1930년대 보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40원이라는 폭리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받은 기사들도 좀 눈에 띄는데 1930년대에 40원. 네, 한 근데 이게 30원, 40원 하더라고요.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 40원이면은 당시 쌀 한 대 가격을 넘어서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싸게 받아서 근데 그래도 좀 많이 팔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당시 커피는 뭔가 좀 호화로운 네. 음료였던 거였네요. 그리고 또 음악다방이라는 게 많이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그 세시봉도 음악다방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음악다방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방이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동시에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일본 유학을 다녀온 조선인 엘리트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다방과 이제 본업을 겸업했던 그때 이제 음악다방을 많이 세웠죠. 좀 필수적인 모임 공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회의실과 응접실 같은 역할도 했기 때문에 금세 좀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우울하던 시대 분위기에서 카페인, 니코틴 그리고 음악은 좀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는 요소였고요. 유학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또 다방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도 좀 임대료와 어떤 음악 감상료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좀 재밌었던 게 클래식파하고 재즈파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다방에 가면은 클래식을 굉장히 좀 많이 틀어주고 어떤 다방에 가면 재즈만 틀어주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서로를 굉장히 많이 낮잡아보는 그런 재미있는 대결 구도도 있었습니다. 재즈를 트는 다방에 다니시는 분들은 클래식 음악 트는 것을 좀 고루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좀 했고요. 클래식 쪽은 재즈는 이제 듣기만 해도 정신이 없다 이렇게 좀 이제 공방이 오가는 모습이 신문 기사에서도 눈에 그래요? 띄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서로의 취향 가지고 또 다툼도 있고. 안계영님이 예전에는 다방 가면 DJ도 있었고 그리고 성냥갑이 있어서 탑을 쌓으면서 사람을 기다리곤 했죠라고. 그 시절 또 추억하시는 분들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 음악다방 DJ 같은 경우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만큼의 막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방이라는 용어가 정말 자주 쓰이기 시작한 시점 1950년대 이때부터는 이제 음악다방이 이제 다방의 대명사가 됐고 또 거기 가면 당연히 그 DJ 자키, 이제 DJ를 좀 만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충무로에 말씀하신 대로 세시봉, 뭐 명동의 은하수 같은 음악다방 필두로 해서 이제 줄줄이 생겨나서 인기를 끌었고요. 가정용 오디오가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면서 이제 좋은 음악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실에 가까운 형태의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 음악다방이 좌석수 한 400개에다가 2,000장의 음반을 보유를 했고 하루 최소 1,000잔 이상의 커피가 팔려나갈 정도였다는 기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 DJ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좀 끌었는데요. 유리 칸막이가 있는 DJ 박스 안에서 손님의 신청곡을 틀어주면서 신청 사연을 짧게 소개하는 그런 문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정옥님이 부산 남포동에 무아음악다방 있다고. 2867님이 여기는 영등포동인데 여기에 다방이 현재 있다라고. 두 곳에 다방이 있다. 옛날 커피도 준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요즘은 다방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네. 다방이 좀 위축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커피는 수입품이잖아요. 그래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커피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이제 카페나 다방을 운영할 사정이 그때는 좀 안 됐고요. 그러다가 미군 정기에 다시 커피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좀 예전이랑 달라서 미군이 마시는 방식이 또 자리를 잡습니다. PX에서 인스턴트 커피가 흘러나와서 밀수품으로 지하 거래가 되고요. 예, 이전에 다방에서 신문을 가장 먼저 접한 엘리트들이 즐기던 모습과는 좀 정반대 모습이죠. 그래서 생두 원두 수입이 자유화된
거는 이제 서울 올림픽 직전인 1987년인데 커피 산업 자체는 19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페인이잖아요. 네. 이제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밀수품인데도 하도 커피를 마시니까 이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원두 커피라는 이름 자체를 상표로 등록을 시켜서 이제 생산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스턴트 커피 기술 이전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한테 익숙한 커피 회사들이 뭐 대거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다방의 위기는 이제 커피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10년 후인 1970년대 후반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다방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데다 다방 말고도 모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던 고도 성장기였고 이제 손님이 줄어들고 이전에 내던 서비스가 팔리지 않게 되면서 지금 이미지가 약간 변질이 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아하,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1960년대, 70년대 요때 가면서부터 인스턴트 커피 기술도 해외에서 들여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이거 수출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수출 못하느냐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합작회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회사가 해외를 또 맡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회사는 커피 믹스를 수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런 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방이라는 게 저물게 되고 대신에 커피숍, 카페로 문화가 바뀐 거잖아요. 네, 고도 성장기에 강남이 막 개발이 되면서 지금도 유명한 강남의 방배동 카페 골목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유학 다녀온 젊은 당시 오렌지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양에서 이용하고 들어온 카페하고 비슷하게 탈바꿈하는 트렌드로 좀 바뀌어요. 근데 이분들이 밖에서 이용하고 들어온 우리나라에서의 다방은 그쪽에서는 카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은 다시 또 카페라고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젊은 남녀가 모이고 또 데이트 공간으로서 마음에 드는 남녀가 있으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보내가지고 이제 데이트 신청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생활 수준 높아지면서 다양한 커피 원두하고 커피 상품 소비하는 트렌드도 생겨났는데요. 여기에 맞춘 개인 카페들도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쯤 되면은 이미 이제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공간이 사실 대학가잖아요. 여기서 다방은 거의 사라졌고요. 카페나 커피숍, 커피 전문점이라고 불리는 주인의 개성을 뽐내는 가게들로 좀 대체가 되는데요. 커피값도 좀 2배 이상 뛰었죠. 당시 분석 자료를 보면 인테리어가 예전과 달리 주로 유리창을 시원하고 투명하게 설치를 해서 안과 밖이 다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공간을 소비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상의 공간이 좀 생각이 나죠. 그러네요. 또 그 시인 이상이 좀 앞서 나간 거고 그 프랜차이즈 그 커피 가맹점이요 26,000개를 넘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재작년 기준인데 엄청 많습니다. 네. 이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커피 전문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제 199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스타벅스 1호점 오픈한 것이 좀 이제 많은 이제 마일드스톤이 되죠. 그래서 99년에. 예, 에스프레소와 테이크아웃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고요. 사실 그 전에도 뭐 블루마운틴이라는 원두가 들어가면 커피값을 막 2배, 3배 올려도 날개 돋치듯이 팔려나가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오픈하자마자 연매출 6억 원을 올렸고요. 다른 브랜드를 좀 보면은 할리스가 1998년으로 조금 더 일찍 문을 열었고 이디야가 투썸 플레이스가 2002년, 백다방이 2006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커피 프랜차이즈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성장한 시기인데 네. 그 뒤에는 좀 이제 더 좋은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더 다양한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커피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 하고 말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카페가 맞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화나 고급화를 좀 바라는 대중들의 욕구를 좀 채워주고 있고요. 요새는 좀 에스프레소 바가 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산업과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커피 소비량으로는 이제 어느 나라 빠지지 않는데 이런 재미난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